안녕하세요.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이석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2회 생명윤리 콜로키움 주제인 유전자 편집을 맞이해서 역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카페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딱딱한 얘기가 아닌 부드럽고 좀 흐름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전자라고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제 가족이라는 게 먼저 떠오르는데 앞에 보이는 사진은 같은 아이를 다른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사진을 비교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닮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진은 없지만 누굴 닮았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학부모 참관 수업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차례대로 오기 시작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 오셨어요. 근데 친구들이 반 학급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석진아 너희 어머니 오셨다 이러면서 바로 이제 제가 누굴 닮았는지 알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유전자라는 거는 실제로 내가 나의 모습과 그리고 나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흥미롭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전 때문인지 저희 가족들 다 과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자주 먹고 그러는데요. 과일은 이런 모습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 수천 년 동안 모습이 바뀌어 왔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를 내겠습니다. 현재의 과일의 이름을 다 맞추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연달아 맞추시면 됩니다. 혹시 지원자 있으십니까? 네. 네. 땡.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다 틀렸습니다. 네. 네, 수박이랑 바나나, 옥수수인데요. 그래서 17세기 사진에서 가져온 레이저가 있나요? 네. 이제 수박의 과육 부분이 되게 부실해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먹는 용도보다는 와인을 담아 놓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바나나고요. 씨앗이 거의 없어진 형태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가 다들 이걸 못 맞추고 다 맞추실 줄 알았는데 옥수수는 콩 같은 느낌이죠. 근데 옥수수는 굉장히 나달 개수도 많아지고 껍질도 제거하기 편하게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과 함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기원전 4,000년 전의 복숭아의 모습인데요. 씨앗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껍질도 되게 단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복숭아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아는 모습과 같이 씨앗도 안에 깊숙이 작게 박혀 있고 그리고 부드러운 껍질과 그리고 맛있는 과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게 자연스럽진 않았겠죠. 바로 사람이 개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물 유전학의 역사적인 방향을 보게 되면 이제 12,000년 전쯤에 농경 사회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경 사회가 시작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작물을 얻기 위해서 교배라는 개념이 시작되고 육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전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몇 가지만 보게 되면 이제 1865년에 멘델의 유전 법칙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독립의 법칙, 우성의 법칙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네, 여기서는 이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대립 유전자라는 게 개념이 그때는 없었고 대립 인자가 있다. 엄마 아빠한테서 온 특성을 내가 갖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멘델이 밝혀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 후에 DNA 구조가 이제 왓슨과 크릭이라는 과학자에 의해 밝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크리스퍼 카스 개발 과학자인 두 여성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배 육종뿐만 아니라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새로운 성질을 만들어내는 돌연변이 육종 그리고 외래 유전자를 삽입해서 육종하는 형질 전환 육종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전자 조작 가위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육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크로싱은 교배인데 원래 있는 두
작물을 교배해서 새로운 형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저항성을 가진 그런 식물을요. 하지만 이 방법의 한계는 원래 그 종이 저항성이 없다면 우리가 원하는 저항성을 갖고 있는 식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돌연변이를 일부러 일으키는데 이제 화학 반응이나 이제 방사능을 쬐어서 일부러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외래 유전자의 어떤 기능이 확실하게 밝혀지게 된다면 그 유전자를 이제 플라스미드라는 곳에 넣어서 또 새로운 종을 만드는 그런 형질 전환 방법, 그리고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크리스퍼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 방법이 가장 최근에 이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퍼 카스는 되게 트렌디한 방법이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전자 가위라는 게 여러분들 갑자기 뭐 발명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발견된 건데요, 원래 세균이 갖고 있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되게 정형적인 형태의 바이러스가 유전 물질을 넣게 되면 세균은 그에 반응해서 이제 방어를 하겠죠. 방어하다가 이제 잘려나간 이 DNA 조각을, 이 바이러스의 DNA 조각을 갖고 있습니다. 카스진이라는 곳 뒤에. 그러다가 이제 비슷한 박테리오파지가 또 감염을 시키면 약간 항원항체 반응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유전 물질,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전사시켜서 이 카스와 함께 이렇게 가서 타겟팅해서 자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사람이 유전자 가위라고 이제 크리스퍼 카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을 타겟팅해서 조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유전자 편집 작물로 돌아오면, 그럼 우리가 보는 이제 식재료, 접하는 그런 작물들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면 정형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 콩, 옥수수, 카놀라, 면화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4대 곡물 생산국의 재배 면적을 보게 되면 옥수수, 콩 같은 경우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모두 이제 거의 90%가 넘는 재배 면적을 GMO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해 수입 승인된 사료 GMO는 약 1,105만 톤 정도, 42.6억 달러 규모로 매년 그 규모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식물 얘기만 했는데 식물만 그렇게 유전자 편집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FDA 승인된 식용 유전자 변형 동물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연어 좋아하시죠? 연어도 이제 일반 연어보다 성장 속도가 빠른 연어를 유전자 편집으로 만들어냈고 2015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갈이라는 물질을 제거해서 갈세이프라는 돼지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털이 짧아서 사육하기 편한 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퍼로 편집한 동물 중에 첫 승인된 사례라고 하는데, 이걸 승인한 사례의 그 배경에는 이게 이제 털이 긴 소고 이게 짧은 소인데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돌연변이가 실제로 자연에도 되게 드물게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승인한 배경이 된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되게 트렌드, 요즘에 가장 많은 재정과 그리고 힘을 쏟고 있는 분야는 당연히 인간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편집입니다. 그래서 2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갖고 왔는데, 장기 이식 목적과 유전 질환 치료 목적, 이렇게 2가지입니다. 그래서 리비비코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장기 이식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유전자 조작 돼지를 만들고 이 돼지의 심장을 갖고 실제로 사람에게 이식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요. 그리고 이제 검상적혈구증이라는 유전병이 되게 이제 크리스퍼를 사용해서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유전병 중 하나인데, 이 빅토리아 그레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가장 최초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관한 회사는 버텍스 회사라는 곳이고요. 이 2 회사 말고도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해서 암을 포함한 HIV, 그리고
혈액 질환 등 50건이 넘는 임상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치료 다음은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치료 다음은 사람이 어떤 걸 하려고 할까요? 네, 가타카란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면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이 영화 배경은 당연히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질병 없애고 우월한 그런 특성만 넣어서 아기를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자신의 난자를 보면서 선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쁘고 키 크고 우월한 그런 사람들이 무생학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들 그 능력이라고 하면 이런 뭐 키, 잘생긴 외모 이러면 좀 너무 영화 같으니까 혹시 유전 질환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유전 질환이 있고 그거를 편집해서 내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그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그러한 시도를 몇 년 전에 이제 중국 교수는 시도를 했습니다. 유전자 교정 아기 논란이 있었는데요. 허쟁쿠이 교수라고 하는 이 중국 교수는 실제로 아기 배아를 이용해서 편집을 했고 착상까지 시켜서 쌍둥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허쟁쿠이 교수가 설명하는 실험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남성이 에이즈 감염이 되어 있고 여성이 그런 에이즈 감염에 저항성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수정란을 착상을 시켜서 루루라 나나라는 그 쌍둥이를 출생을 했고 하지만 이게 정확히 편집이 됐냐? 그거는 대답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비판하는 목소리는 컸고요. 의견 중에 많은 의견은 이제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많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옹호하는 입장도 놀랍게도 있었는데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유전자 편집, 배아 유전자 편집 찬성하는 이제 과학자는 조지 처치라는 과학자인데 이 과학자는 인간 배아의 교정 연구를 만약에 지금 금지하더라도 음지에서 당연히 행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허쟁쿠이 교수를 이렇게 비판할 필요는 없다라고 옹호하는 입장을 펼쳤습니다. 과학계는 당연히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그 전에 아무런 규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15년에 제1회 인간 유전자 편집 정상회담이 있었고 유전자 편집 아기 만들지 말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8년도에 이제 허쟁쿠이 교수가 발표를 하면서 금기를 깬 거였고요. 이제 2019년에 7개국 과학자들이 모여서 다시 재선언을 합니다. 2019년 네이처지에 실린 모라토리엄 재선언이고요. 이렇게 유전자 편집 아기를 만들지 말자라고 선언은 했지만 사실 배아 그 생식세포 계열의 유전자 편집에 대한 규제는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은 유전자 편집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후 생부라는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생식세포 계열 유전자 편집을 금지하는 법은 사실 없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체세포에 관한 유전자 편집은 허용하지만 임상 목적 생식세포 계열 유전자 편집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 빈틈이 있는 게 비임상 연구에 대해서는 허용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일본, 중국의 경우는 비교적 편집이 쉬운데 관련 기관 승인만 받게 되면 바로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자 치료와 같은 범죄 규제를 받고 있고요. 놀랍게도 인간의 생식세포 계열에 관한 유전자 편집, 임상, 연구 일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법 47조 3항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콜로퀴움의 주제가 윤리 비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이걸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뭘까 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윤리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고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윤리와 비윤리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 모이신 분들도 다르다면 사회에 나가서는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회로 계속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고대 사회에서, 농경 사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작물을 얻기 위해서 유전자 편집을 하던 그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유전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왼쪽은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오른쪽은 윤리적이지 못하게 느껴질까요? 왜 불편함이 느껴질까요? 사람을 편집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말씀 하나를 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없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유전자 편집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당연히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윤리적으로 기준이 모호해지고 그런 사회에 익숙해져가는 우리가 아니라 좀 더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살아가고 이 생명윤리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